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깊이 파고들어 볼 자료는요. 건축가 크리스토퍼 알렉산더의 역작이죠. 질서의 본질 제4권, 제8장, 눈물의 목표입니다. 네. The Goal of Tears. 건축에 관한 책인데 제목이 눈물의 목표라니. 처음엔 좀 고개를 갸웃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보통 건축하면 아름다움, 기능 이런 걸 생각하니까요. 맞아요. 그런데 눈물이라니. 그래서 이번 탐구의 임무는 바로 이 도발적인 질문을 풀어보는 겁니다. 위대한 건축이나 예술이 어떻게 우리를 눈물 흘릴 만큼 깊은 감정을 만들어내는지, 그리고 알렉산더가 말하는 그 궁극의 통일성이 왜 하필 슬픔이라는 감정과 연결되는지 그 비밀을 한번 파헤쳐보겠습니다. 네, 정말 강렬한 제목이죠. 이 장의 첫 문장부터가 왜 통일성은 눈물과 같은가? 라는 질문으로 시작하거든요. 바로 그 질문이요. 보통 우리가 통일성이라고 하면 아주 조화롭고 평화롭고 아름다운 상태를 떠올리는데 알렉산더는 그걸로는 부족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아, 부족하다. 네, 진짜 살아있는 건축, 살아있는 무언가가 되려면 그 이상의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바로 그 지점이에요. 살아있는 건축이라는 개념 자체도 흥미로운데 그게 왜 필연적으로 슬픔을 동반한다고 하는 걸까요? 뭐 즐거움이나 기쁨이 아니고요. 알렉산더의 설명은 이렇습니다. 진짜 하나됨, 그러니까 진정한 통일성이라는 건 마냥 좋고 행복한 것만 가리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 삶이 그렇잖아요. 기쁨과 행복도 있지만 상실, 고통, 죽음, 배신 같은 어두운 부분도 분명히 존재하죠. 이 모든 걸 전부 다 껴안아야 비로소 전체가 되는 거고요. 그는 진정으로 살아있는 모든 것은 자신의 죽음, 자신의 소멸 가능성을 이미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근원적인 슬픔을 지닐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아, 그러니까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언젠가는 사라질 운명이라는 걸 품고 있다는 뜻이군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위대한 예술이나 건축이 정말로 살아있다면 그 안에도 그런 필연적인 슬픔이 깃들어 있다는 거고요. 네. 그게 없으면 그냥 예쁘고 보기 좋은 장식품에 머무를 뿐 우리 존재의 깊은 곳을 건드리진 못한다는 게 알렉산더의 생각입니다. 이 추상적인 개념을 설명하려고 그가 꺼내든 첫 번째 예시가 마티스의 백조 그림인데 이 부분이 정말 인상 깊었어요. 아, 네. 그 그림이요. 단순히 백조 형태를 잘 그린 그림이 아니더라고요. 자세히 들여다보면 펜으로 그한 선 하나하나, 깃털의 작은 표현 하나하나가 그림의 다른 모든 부분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맞아요. 마치 그림 전체가 하나의 유기체처럼 막 숨쉬는 느낌이었어요. 네, 그걸 알렉산더는 메아리와 분리되지 않음이라는 속성으로 설명하죠. 메아리요? 네, 그림 속 모든 선과 형태가 서로 미묘하게 닮아서 메아리처럼 울리고 또 펜선과 종이의 흰 부분이 따로 노는 게 아니라 서로 스며들어서 하나처럼 느껴진다는 겁니다. 아하. 근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요. 이 모든 살아있는 중심들 속에 하나의 영원, 즉 나라는 본질이 깃들어 있기 때문에 그림 전체가 단일한 생명체처럼 느껴진다고 주장해요. 나라는 본질이요. 그게 그림의 모든 부분에서 동일한 나를 경험하게 된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백조의 목을 긋는 선의 느낌과 날개 끝을 표현하는 선의 느낌이 근본적으로 같은 성질을 공유한다는 거죠. 와, 그래서 우리는 그림의 어느 부분을 보더라도 작품 전체의 영혼, 그 생명의 불꽃을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알렉산더가 말하는 깊은 통일성의 본질인 셈이죠. 철학적으로는 알겠습니다. 살아있는 것은 소멸하기에 슬프고 또 위대한 작품은 그 모든 부분을 하나의 영혼으로 묶어내야 한다. 그런데 솔직히 이걸 어떻게 벽돌과 콘크리트로 표현한다는 건지 아직 감이 잘 안 와요. 그렇죠. 자칫 잘못하면 그냥 우울하고 칙칙한 건물이 되는 거 아닌가요? 알렉산더는 이 위험을 어떻게 피했을까요?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 해답을 보여주는 게 바로 알렉산더가 직접 지은 마르티네스 주택 사례예요. 아, 마르티네스 주택. 네. 이 집 사진을 보면 굉장히 독특해요. 뭐랄까, 동굴 같기도 하고 오래된 조각품 같기도 하죠. 비결은 바로 재료에 있습니다. 벽, 바닥, 기둥, 심지어 장식까지 거의 모든 것을 쇼크리트라는 단일 재료와 그 변형만으로 만들었어요. 아, 재료를 하나로 통일했다는 거군요. 네. 근데 이게 단순히 재료를 통일했다는 의미를 넘어서는 겁니다. 이건 마티스가 동일한 펜터치로 백조 전체의 통일성을 부여한 것과 같은 전략이에요.
아, 건물이 마치 하나의 거대한 돌덩이에서 깎아낸 조각품처럼 혹은 한 생명체의 몸처럼 느껴지게 만드는 핵심 장치였던 거죠. 모든 부분이 같은 살과 뼈로 이루어져 있으니 내적인 유대감이 엄청나게 깊어지는 겁니다. 바로 이 부분에서 알렉산더가 정말 대담한, 어찌 보면 좀 충격적인 선언을 합니다. 보통 건축가는 아름다움이나 기능성을 목표로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는 내가 목표로 하는 것은 가장 구체적으로 말해 슬픔이다 라고 딱 못을 박아요. 건물을 지어서 사람을 슬프게 만들겠다니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오히려 깊은 기쁨이나 평온함과 맞닿아 있는 훨씬 더 근원적인 감정이죠. 알렉산더는 이 건물이 우리에게 이 땅에 존재하는 나 자신의 실존, 그 자체를 상기시켜 주길 바랐어요. 실존이요? 그리고 그 실존에 필연적으로 따르는 영원한 슬픔을 공간이 담아낼 때 비로소 우리는 눈물에 가까운 깊은 감동을 느낀다고 말합니다. 그 감각을 찾아가는 과정이 정말 독특하더라고요. 마르티네스 주택의 기둥 형태를 만들 때의 일화를 소개하는데 그냥 예쁜 모양을 만드는 게 아니었어요. 맞습니다. 그는 팀원들과 함께 기둥의 형태를 계속 다듬으면서 너무 달콤한 모든 요소를 깎아냈다고 해요. 달콤한 요소를요? 네. 그러다가 어느 순간 목구멍에서 눈물이 차오르는 듯한 아주 미세한 감각이 드는 형태를 발견했다는 겁니다. 와, 그 감각이야말로 이 형태가 진짜라는 신호였던 거죠. 이성적인 판단이 아니라 자신의 몸과 마음에 울림을 주는 그 지점을 찾아가는 과정. 그게 바로 알렉산더의 설계 방식이었습니다. 집이라는 3차원 공간에서는 단일 재료로 통일감을 만들 수 있다는 건 이제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알렉산더는 이게 평평한 그림, 심지어 추상적인 기하학 패턴에서도 가능하다고 주장해요. 이건 훨씬 더 어려운 문제처럼 들리는데요? 네, 그렇죠. 그가 예시로 된 12세기 카펫 그림은 어떻게 이 눈물의 질을 담아냈을까요? 그 과정이 정말 놀랍습니다. 그는 12세기 카펫 조각에서 영감을 얻은 빨강과 노랑의 기하학적 패턴을 그리기로 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색채였어요. 그는 이 눈물의 질이 단순히 감정적인 느낌을 넘어 색과 기하학 그 자체에 내재된 객관적인 특성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사진 인화 방식으로 완벽한 색을 만들려고 시도했죠. 네, 시도했죠. 그런데 실패했다고 하더군요. 실패했다고요? 네, 기계적으로 만든 색에서는 그 생동감, 그 살아있음을 전혀 느낄 수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결국 원시적인 방법으로 돌아가요. 8가지 기본 물감만 가지고 수백 가지의 미묘하게 다른 빨강과 노랑을 직접 손으로 섞어서 칠하기 시작합니다. 그 과정이 정말 집요하다 못해 거의 광기처럼 느껴졌어요. 하하, 그렇죠. 눈을 반쯤 감고 그림 전체를 보면서 통일성을 해치는 회색 반점이나 상처 같은 부분을 찾아낸대요. 그리고 그 상처를 치유하고 빛나게 할 정확한 색을 섞어서 칠하는 과정을 수천 번이나 반복했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그가 작업을 멈추는 순간은 그림 전체의 빛이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 지점이었어요. 어떤 색을 덧칠해도 오히려 전체적인 빛이 줄어드는 바로 그 포화 상태의 순간. 그 순간에 도달했을 때 비로소 그림이 완성되었다고 판단한 거죠. 바로 그 지점에서 슬픔이 드러난다는 설명이 정말 흥미로웠어요. 그렇게 완성된 그림은 그냥 밝고 화려한 게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그 색들은 마치 오래된 가족 사진처럼 세월의 흔적과 애정이 깃들어 있어서 거의 엄숙한 느낌을 줍니다. 그리고 언제든 문지르면 지워질 것 같은 연약함을 동시에 지니고 있죠. 연약하며? 네, 완벽하게 고정된 색이 아니라 수많은 덧칠과 노력을 통해 겨우 성취된, 그래서 더 위태롭고 소중하게 느껴지는 빛인 셈입니다. 이 기하학적 무늬 속에 깃든 깊은 슬픔은 바로 그 연약함과 소중함에서 비롯되는 것이고요. 이제 그림이나 집 한 채를 넘어서 일본의 에이신고등학교 캠퍼스라는 훨씬 더 큰 규모, 그러니까 사람들이 실제로 살아가고 상호작용하는 공동체로 이야기가 확장되네요. 네. 여기서도 이 눈물의 목표라는 개념이 적용될 수 있을까요? 네, 그리고 이 사례가 어쩌면 이 창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 자체뿐만 아니라 그 안의 사람들과 그들의 삶이 어떻게 하나의 살아있는 전체를 만들어내는지를 보여주거든요. 오, 가장 감동적인 이야기는 캠퍼스 중앙에 있는 호수에 관한 겁니다.
아, 그 호수 이야기. 설계 초기에 교사들의 꿈을 물어보는 장면부터 시작하죠. 맞습니다. 알렉산더가 교사들에게 이상적인 학교에 대한 꿈이 뭐냐고 물었을 때 처음엔 다들 냉소적이었어요. 어차피 아스팔트 운동장 한가운데 네모난 건물이 들어서겠죠? 라면서 체념하고 있었죠. 현실적이었네요. 네. 하지만 알렉산더가 집요하게 묻자 마음속 깊이 간직해온 소망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교사들이 다음 강의를 구상하며 작은 시냇가나 연못가를 산책하고 싶다는 궁을 털어놓았어요. 그리고 그 꿈이 정말로 캠퍼스 중심에 있는 아름다운 호수가 된 거고요. 네. 이게 단순한 조경 이상의 의미를 갖게 되더군요. 아스팔트 운동장과 호숫가의 차이. 이건 그냥 풍경의 차이가 아닌 것 같아요. 어떤 차이였나요? 감정을 받아들여주는 공간과 억누르는 공간의 차이로 느껴졌어요. 바로 그겁니다. 알렉산더는 아스팔트 운동장이 우리의 감정을 억누르고 무디게 만드는 반면 이 호수는 기쁨은 물론 슬픔까지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주는 공간이 되었다고 설명합니다. 아, 그곳에서는 눈물이 우리 존재의 표면에 더 가까이 있게 된다는 표현을 쓰죠. 슬픔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드러낼 수 있는 공간이 된 겁니다. 그 공간이 가져온 변화는 정말로 놀라웠습니다. 당시 일본 고등학교에서는 상상하기 힘든 일들이 벌어졌다고요? 정말 파격적이네요. 놀랍게도 학생들이 집에 가기 싫어해서 이른 시간 통학버스는 텅 비어 있고 마지막 버스가 항상 학생들로 꽉 찼다고 해요. 세상에. 심지어 졸업생 학부모들이 돈을 모아서 캠퍼스 내에 자신들의 클럽하우스를 지을 정도였으니 그 공간에 대한 애착이 얼마나 깊었는지 알 수 있죠. 완벽하게 정돈된 모습이 아니라 정원의 어지러운 모습이나 쏟아진 흙, 플라스틱 화분 같은 지극히 일상적인 풍경이 잘 정제된 건물과 어우러져서 오히려 더 깊은 생명력을 만들어낸다는 점도 인상 깊었어요. 네, 그 부분도 중요하죠. 완벽하지 않기에 오히려 나 자신의 모습처럼 느껴진다는 설명이 와 닿았습니다. 알렉산더는 건물 기둥의 엄격하고 형식적인 형태, 화단의 부드러운 둥근 형태, 바닥에 쏟아진 톱밥의 거친 형태가 각각의 자리에서 우리 내면의 다른 부분들을 비추는 거울이 된다고 말합니다. 거울이요? 네, 우리의 엄격한 면, 부드러운 면, 그리고 거칠고 혼란스러운 면 모두를 공간이 끌어안아 주는 거죠. 정말 이상적인 이야기처럼 들리네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런 의문도 들어요. 이게 정말 호수 하나 만들고 교칙을 없앴다고 해서 가능해진 걸까요? 어쩌면 그 교장 선생님이 워낙 특별하고 훌륭한 분이었고 그 건물이 아니었어도 비슷한 결과를 만들지 않았을까요? 건축의 힘을 너무 과대평가하는 건 아닐까요? 좋은 지적입니다. 분명 리더의 역할은 절대적이었죠. 하지만 알렉산더는 바로 그 지점에서 이 장의 핵심 주제를 다시 한번 상기시킵니다. 어떤 어떤 교장 선생님이 결국 조직 내부의 압력으로 학교를 떠나게 되면서 에이신 캠퍼스의 그 특별했던 영혼이 점차 희미해졌다는 대목이 나옵니다. 결국 그 살아있음이 염원하지 않았군요. 네, 그것은 살아있는 모든 것들의 연약함을 극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아무리 위대한 공간을 만들어도 그 영혼을 지켜나가려는 사람들의 노력이 없다면 결국 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이 이야기의 끝은 성공 신화가 아니라 살아있는 것들이 지닌 필연적인 슬픔과 아름다움에 대한 이야기로 마무리됩니다. 오늘 우리는 크리스토퍼 알렉산더와 함께 건축과 예술에서의 통일성이 왜 슬픔 그리고 눈물과 연결되는지 아주 깊이 탐험해 보았습니다. 네. 완벽하고 화려하고 영원한 아름다움이 아니라 삶의 모든 면, 심지어 지저분하고 평범하고 언젠가 사라질 유한한 모습까지 전부 끌어안을 때 비로소 공간은 살아 숨쉬고 우리 존재의 가장 깊은 곳을 건드리는 힘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알렉산더는 책의 마지막에서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가 이런 경험을 할 때 느끼는 감동이 단순히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심리적인 착각일까? 아니면 세상에 실제로 존재하는 어떤 근원적인 실제, 그가 타오르는 하나, The Blazing One이라고 부르는 존재와 정말로 연결되는 순간일까? 타오르는 하나. 네. 그는 확답을 내리지는 않아요. 하지만 이 경험이 너무나 실제적이어서 마치 얇은 커튼의 어두운 레이스를 통해 안개 낀 풍경이 선명하게 보이는 것 같다고 묘사합니다. 마지막까지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네요.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가 일상에서 마주하는 어떤 공간, 혹은 예술 작품 앞에서 갑자기 말문이 막히고 가슴이 벅차오르던 순간이 있지 않으셨나요? 어쩌면 그 순간이 바로 알렉산더가 말한
타오르는 하나와 만나는 순간은 아니었을까요? 이 질문을 여러분 각자의 공간과 경험 속에서 한번 곱씹어 보는 것은 어떨까 합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